안녕하세요. 저는 노후에 효도 사기당할 뻔해 자식들을 등지게 된 사람입니다. 이미 효도 사기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얼마나 속이 상하는 사건입니까? 자녀를 둔 부모들은 상상만 해도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일이라 동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최소한 남 부끄러운 짓은 안 하고 살았기에 자식들이랑 같이 백년해로하며 다복하게만 살 줄 알았어요.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손주들 한 번씩 보면서 그리 평범한 삶을 살 줄 알았단 말입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자식과 갈등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남편한테 배신을 당한 거라면 이보다 덜 아플까요? 저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나았을까요? 제 뼈와 살을 깎아서 정말 소중하게 키운 자식들입니다. 적어도 살아생전 제 손으로 자식들을 놓아야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지금도 우리 아들, 딸이 보고 싶어서 힘들 때가 있어요. 부모로서 제가 내린 결정이 맞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 모르겠어요. 저랑 남편을 위해서라면 제 마음속의 그리움을 떨쳐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래도 내 자식들이니까 죽기 직전에는 얼굴 한번 보는 게 좋을는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게는 인생 최대로 멋진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이팔 청춘을 아끼지 않고 열혈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남편은 외벽 청소 업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였고 그곳에서 일을 오랫동안 지속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외벽 창문 청소는 고층 빌딩도 오르내려야 하는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만큼 페이도 셌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성인이 되자마자 시작을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 30살이 된 해에는 6억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으는 것도 참 힘든 일이잖아요. 남편이 허리띠 졸라매며 돈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살았다고 했고 그 때문에 청춘이라면 누구나 즐겼을 애인이나 친구는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저와 남편은 평소 겹칠 만한 동선이 없어서 인연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사이였는데요. 그런 제가 남편을 만날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일하는 업체 상사의 친구가 우리 아빠랑 아는 사이였기 때문이었어요. 업체 상사님이 남편을 평소 좋게 봤는데 젊은 사람이 젊은 세월 아깝게 일만 한다고 많이 잔소리를 했었다네요. 그래서 애인 좀 사귀라고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일이랑 돈 모으는 것 말고는 관심도 없었던 남편은 나이가 30살 되니까 주위 동료들이 결혼을 하는 걸 보고 자기도 결혼을 위해 돈을 모아왔다는 걸 뒤늦게 자각을 했다고 해요. 결혼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정작 여자는 없는 희한한 상황이었던 거죠. 뒤늦게라도 그걸 깨달은 남편은 소개팅에 흔쾌히 참석을 했고 저와 참 인연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되고 보니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깊은 내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남편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했던 것과 달리 단가 저렴한 옥탑방에 살고 있었고 전기세 가스비를 철저하게 아꼈습니다. 그리고 옷도 한참 예쁠 나이에 입을 만한 옷이 아닌 작업에 용이한 꾸질꾸질한 옷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서로 잘 맞는다는 게 이렇게 서로의 인생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 존중하며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사이예요. 제가 남편의 첫사랑입니다. TV나 드라마를 보면 청년, 중년, 장년 할 것 없이 남녀 짝을 이루는 연애 프로그램이 종종 방영을 하잖아요. 저는 두어 번 남자를 만나봤고 남편이 첫 번째 남자는 아니었는데 남편은 제가 첫사랑이다 보니 이혼하지 않는 이상 다른 여자를 못 접해보지 않습니까? 그게 왠지 아쉬울 것 같아서 남편에게 슬쩍 물어보면 남편은 꼭 저를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랑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해도 바쁜데 무슨 다른 사람 생각까지 해. 나 그렇게 몸 여러 개인 사람 아니야. 나한테는 당신만으로도 충분히 과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항상 저더러 자기한테 과분하다고 하는데 저야말로 남편이 너무 과분하게 좋은 사람이라서 나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남편 때문에 늘 행복하다 보니까 옥탑방에서 남편 따라 구두쇠처럼 사는 것조차도 즐거움이더라고요.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제가 만류했습니다. 아이 낳으면 돈 들어갈 일이 많으니까 우리끼리는 최대한 아낄 수 있을 만큼 아끼다가 아이 생기면 이사를 가자고 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괜찮아서 그렇게 말한 건데 남편은 저를 옥탑방에 재우는 내내 미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더 빨리 생겼을지도 모르겠네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딸이 생겼고 저희는 남편이 바랬던 대로 옥탑방을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아파트에서 연년생으로 아들까지 생겼죠. 당연히 남편이 부지런히 모은 돈 덕분에 신혼살림은 평수 넓은 아파트에서 좋은 가구로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주고 싶었는데 저 때문에 미뤄져서 속상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남편이 뼈 빠지게 모은 돈을 너무 한꺼번에 날리는 게 아닌가 좀 미안해서 그랬어요. 시집을 가면서 제가 보탠 거라곤 예단비 6천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하게 될 결혼을 위해 모은 돈이라서 자기는 이미 저를 만나 꿈을 이룬 거라고 말이죠. 그 담백한 고백에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서 주책맞게 눈물을 보였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무한한 지원을 받았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아들이랑 딸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최대한 시켜주려고 했고 주말에 한 번은 꼭 나들이를 나갔죠. 다른 학부모들이 밝게 자란 우리 애들을 볼 때면 꼭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어쩜 그렇게 철이 들어있냐는 말이었어요. 어른스럽게 키운 건 아닌데 애들이 알아서 얌전하고 똑똑하게 자라주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연년생에다 형제자매면 항상 받는 질문이 혹시 싸우지는 않냐는 건데 저희도 그 부분이 참 신기했어요. 우리 애들은 크게 싸우질 않더라고요. 다른 집안에 비해 크게 부모 속을 썩이는 부분도 없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그럴 필요 없이 아이들이 알아서 서로에게 양보하고 공부하고 잘 어울려 지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좀 잘난 척하는 것 같겠지만 아마 저희는 성실하게 살아서 애들도 그걸 보고 배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저희 부부가 자식을 보고 깨닫고 배우는 것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애들이 주는 효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바람직하게 자란 둘은 사이좋게 명문대까지 입학을 했고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는데요. 미성년자라 하지 못했던 능력으로도 저희에게 마음을 표현해 주더라고요. 바로 용돈 말이죠. 아들이랑 딸이 첫 월급을 받고 우리에게 그 금액을 고스란히 건네준 적이 있었어요. 신이 나서 월급을 내미는 애들을 보면서 저희는 수고 많았다고 다독여주기보단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됐다.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 새끼들 코 묻은 돈을 어떻게 받니? 너희들이 고생해서 번 돈인데 너희 하고 싶은 거 이참에 잔뜩 해보면서 써. 그래, 엄마 말이 100번 맞다. 마음만 받은 걸로 할 테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용돈 같은 건 안 줘도 돼. 아직도 이 엄마 아빠 눈에는 한참 아기 같은데 줘도 우리가 용돈을 줘야지. 저희 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양을 하면 아들이랑 딸은 표정을 시무룩하게 죽이면서 꼭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고생해서 번 돈으로 우리 먹여 키운 거 아니야? 엄마 아빠 고생에 비하면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럴 땐 그냥 눈 딱 감고 받아주는 거야. 고생했다고만 하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잔뜩 모아서 한 번에 주고 싶었는데 첫 월급이 좀 의미 있는 거니까 준비한 거야. 우리 뻘쭘하다. 좀 그냥 받아줘. 얼마나 기특한 녀석들입니까? 저희가 그다지 이렇게 저렇게 키우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쩜 하는 짓마다 일이 고마운 건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애들만 잘 키워놓으면 그야말로 잘 산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자식들의 올곧은 삶이 곧 우리의 소원이었습니다. 아직 애들이 살아갈 날은 많고 이제 겨우 직장으로 첫 발을 내디딘 건데도 이만하면 참 잘 키웠다고 소원을 이루었다고도 생각했어요.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랬던 저희 가족이 결국 서로 등을 돌리고 죽기 전까지 얼굴을 볼까 말까 할 사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효자 효녀였던 애들이 낯설게 돌변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아직도 그날만 되돌아보면 가슴이 뭉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차례로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게 된 것까진 분명 내 인생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새 식구가 생긴 애들의 앞길에 피해는 되고 싶지 않아서 저희가 신혼집 한 채씩 선물만 주고 합가나 자주 방문해달라는 피곤한 부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오랜만에 다시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서로 보면서 둘로 시작해 다시 둘로 돌아오기까지 참 고생 많았고 이젠 행복 시작이라고 약간은 쓸쓸한 마음을 그렇게 달래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그만 청소업체 일도 마무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시점에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함으로써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고층 빌딩 창문을 닫다가 3층에서 기계 오작동으로 추락하게 되었다는데 다행히 목숨은 구했으나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그날 남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병원까지 달려가면서 제발 목숨만은 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늘에 빌었어요. 아들 부부랑 딸 부부도 남편 병문안을 와서 자기 아빠를 참 많이 걱정했어요. 그때가 우리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인 건데도 반갑다고 안부 나눌 여유조차 없더라고요. 남편이 무사히 깨어난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하반신 마비뿐만 아니라 남편 머리도 살짝 다치는 바람에 언어 쪽에도 문제가 생겨 남편 말이 어눌해졌어요. 너무 속상하고 남편이 불쌍해서 저랑 자식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그놈의 집안 가장이란 게 뭔지 그런 책임감 때문에 절대 우리 앞에서 눈물을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우리들 손을 한 번씩 꼭 잡아주면서 어렵사리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미 모은 돈도 많았고 딸이랑 아들도 다 자기 살 길 잘하고 있어서 더 이상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데 미련하게 착하기만 해서는 자기 다친 걸 왜 사과하고 있는 건지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속상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마 남편은 자기가 무너졌으니 집안의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린 격과 같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자식들까지 나서서 남편에게 미안해하지 말라며 아빠 일 더 빨리 그만두게 못해서 자기들이 오히려 미안하다고 남편을 달래었습니다. 참 하늘도 무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벌을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결혼을 위해서 돈만 모았고 자식을 위해서 돈만 모았고 이젠 저희 노후를 위해서 더 돈을 마련하려고 했을 뿐인데 대체 제 남편이 뭘 그렇게 못나게 살았다고 평생 걷지 못하게 만들었냐고요. 제가 남편 사고가 있고 난 후부터 신을 믿지 않아요. 저한테 신은 이미 남편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저 남편만 모시고 싶고 제 목숨 바쳐 지켜주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불쌍한 내 남편에게 이제 그만 책임감 좀 내려놓으라고 사정까지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망가진 상황에서 남편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슬퍼했던 건 어쩌면 나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왜냐면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 딸과 아들의 태도가 달라진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랑 딸은 결혼하고 나선 얼굴을 잘 볼 수 없을 만큼 왕래가 어려웠는데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부터는 병문안 겸 우리를 보러 자주 와주었습니다. 그게 저는 마냥 고맙기만 했고 애들이 부모를 많이 걱정해서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했죠.
그러다가 언제부터 이상함을 감지했냐면 그렇게 우애좋던 아들과 딸의 사이가 어느 순간 틀어진 걸 목격했을 때부터였어요. 여느 때처럼 병문안으로 온 자녀들은 서로 방문 시간이 겹쳤는데요. 밖에서 어떤 기척이 들리는 것 같은데 웬일인지 병실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애들끼리 무슨 일 있나 싶어 문을 열려고 다가갔거든요. 근데 대화 소리가 미세하게 들리자마자 차마 문을 열 수가 없더라고요. 네가 언제까지 집에 막내일 것 같은데? 막내라고 좀만 알랑방귀 끼면 엄마 아빠가 너한테 다 넘어오기라도 할 것 같나 봐? 아직도 네가 엄마 아빠 눈엔 갓난아기인 줄 아냐? 욕심 부리는 거 다 티나거든? 그러는 누나야말로 갑자기 자주 오는 이유 다 티나. 누가 봐도 딴 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장녀 하니까 혹시나 콩고물 좀 더 떨어지진 않을까 쇼하는 거잖아. 매형은 이런 여자 매일 보고 사느라 얼마나 숨이 막힐까? 네가 할 소리는 아니지 않아? 올케야말로 참 불쌍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새끼 만나서 매사에 언제 바람 피울지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되잖아. 올케는 모르나? 네가 결혼 전에 이 여자 저 여자 양다리 걸친 전적 있다는 거? 그 순간 아들이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딸한테 쌍욕을 섞었고 뭔가 손찌검이 오갈지도 모를 만큼 분위기가 험악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저는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급하게 손을 내리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아들이랑 딸은 저를 보자마자 당황해서 대화를 바로 중단했고 제게 간결한 안부만 물으며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애들이 억지 웃음을 짓는데 그 순간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생전 안 싸우던 둘이 갑자기 저러는 건지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몰래 엿들은 거라 다짜고짜 나서서 혼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러 남편한테는 비밀로 했어요. 괜히 아픈 사람까지 걱정하게 만들기 싫었습니다. 그리곤 제가 슬쩍 애들한테 요즘 뭐 문제 없냐고 떠보았는데요. 애들은 그저 별일 없다고 똑같이 둘러대기만 하더군요. 찝찝하긴 했지만 그냥 그렇게 알고 넘겨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매끼리 싸울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생각했어요. 간병 생활을 하다 보니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치료는 다 끝이 났고 남편에게 재활 치료만 필요하던 상황에서 이젠 집 문제가 저희 걱정으로 다가왔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둘만 쭉 살 텐데 굳이 큰 집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을 저와 남편이 똑같이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저희 아파트가 미로식으로 되어 있어서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엔 동선이 불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집을 내놓을까 하고 의논을 했는데 남편이 다른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이 집을 애들한테 증여해 주는 건 어때? 우리 지금 있는 돈으로도 충분히 평수 적은 아파트 구할 수 있잖아. 이왕이면 애들한테 재산 하나 크게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착한 남편은 아직도 다 큰 자녀들이 마냥 품 안의 아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모나 당연한 소리겠지만 한편으론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남편이 너무 바보같이 착하고 욕심이 없어서 안타까웠어요. 애들 시집장가 다 보냈으면 좀 자기한테 투자를 할 필요도 있는데 너무 돈만 벌어와서 그런지 남편이 스스로를 잘 못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자녀들도 그런 남편의 심성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더 잘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남편이 제안한 뜻이나 남편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다 이해하고 잘 알겠는데 제게는 바로 수긍할 수 없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들과 딸의 사이가 안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한 집에서 두 식구가 살 수는 없는 일이니 어느 한쪽에만 집을 줘야 하는데 그럼 안 좋은 사이가 더 틀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아들과 딸의 원인 모를 갈등을 남편에게 처음 고백했어요. 남편이 듣더니 꽤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생각이 많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홀로 별말 없이 고민만 했던 남편이 끝내 의견을 냈는데요.
우리랑 같이 살겠다고 하는 자식한테 집을 증여하는 게 좋겠다. 애들한테 전화해서 집 주는 조건으로 우리랑 같이 살 수 있겠는지 물어봐. 자식들에게 피해주기 싫다고 끝까지 분가를 고집하던 남편이었는데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의외성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에게 어떤 확고한 생각이 있는 듯해 보여 군말 없이 남편 의사를 따랐어요. 남편은 자녀들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했고 제안 내용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합가가 조건인 건 알았지만 아들한테는 누나에게 이 집을 주겠다. 딸한테는 동생에게 이 집을 주겠다. 그렇게 달리 말하라고 한 것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일단 남편이 시키는 대로 애들한테 전화를 해서 똑같이 알렸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둘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날은 서운함을 표출하긴 했지만 알겠다고 수긍한 아들과 달리 늘 선량했던 딸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목청을 높인 날이었어요. 왜 맨날 나만 양보해야 돼? 진짜 재수없는 거 알아? 엄마 아빠는 항상 동생 편이었어. 좋은 건 다 동생 먼저고 나는 1살 많다는 이유로 늘 걔보다 덜 가졌어야 했다고. 너 결혼할 때 예단비로 아빠가 5억 챙겨줬잖아. 신혼집도 해주고. 아들 장가 갈 때는 결혼에 돈 왕창 써버리느라 겨우 2억밖에 못 챙겨줬어. 아무리 서운해도 그런 소린 하면 안 되지. 5억? 그게 아파트랑 같아? 그 아파트 단가 오르면 내가 더 손해잖아. 아파트 단가 오를 때마다 나한테 돈 더 줄 거야? 그런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든 아들한테만 이익 챙겨주려고 하는 거 진짜 지긋지긋하다. 내가 자식이긴 해? 말만 우리 장녀 하면 뭐해? 장녀가 밥 먹여줘? 이럴 거면 나 왜 낳았어? 뭐라고?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아끼면서 키웠는데 우리가 언제 차별을 했니? 너나 동생이나 똑같이 해주고 똑같이 갖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다고. 그건 엄마 아빠 생각이겠지. 나는 매사에 차별 느꼈거든? 이러니까 가해자는 피해자 입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이럴 거면 차라리 아들 하나만 낳아서 차별을 모르게 하지. 왜 나를 낳아서 짜증나는 꼴을 보게 만들어? 저는 딸의 원망이 충격이었지만 제 옆에서 남편은 묵묵하게 딸의 막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꼴 보기 싫다고 하던 딸은 자기가 줬던 용돈까지 내놓으라고 했어요. 딸이 우리가 자식들이 준 용돈을 안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내 돈 필요 없잖아. 나도 편애하는 부모한테 내 돈 안 쓰고 싶거든? 그렇게 아끼는 아들 자식 돈만 받았어. 오늘 저녁에 당장 내 돈 입금해놔. 안 그럼 집 가서 다 깽판 칠 거야. 처음 보는 딸의 이면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눈물까지 보이고 있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면서 반대 손으로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아들한테 이 집을 증여하게 되었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목소리가 들떠 있으면서도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집을 아들 명의로 내어주게 되었고 아들 내외가 우리 집에 이사를 왔습니다. 텅 빈 집안에 며느리랑 귀여운 손자까지 생기니까 집에도 생기가 도는 것 같더라고요. 손자가 당시 4살이었는데 얼마나 통통 뛰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하며 잘 따르던지 우리 애들 커가는 거 보는 것과는 또 다른 행복을 느꼈어요. 아들과 합가를 한 지 한 달 지나면서 차츰 가정에도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점에 아들이 저한테 몰래 집 명의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진짜 자기 명의로 해주는 거 맞냐고 묻더라고요. 우리가 보여준 증거물이 없었다 보니까 아들이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너네 아빠가 그런다고 약속했고 아빠는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 아니라고 말해주었어요. 명의 변경된 자료까지 보여줬더니 아들이 고맙다고 안아주더라고요. 역시 내가 기댈 곳은 엄마 아빠 품밖에 없어. 엄마 아빠랑 같이 사니까 꼭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나 직장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 와이프가 내조 잘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가장 책임이라는 게 진짜 무겁더라고. 엄마 아빠가 우리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됐잖아. 저희는 정말 잘 지냈습니다.
며느리도 다리 불편한 제 남편에게 정말 잘했고 저랑도 엄마랑 딸처럼 편하게 지냈어요. 그 와중에도 딸이 우리를 돌아선 건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차별한 게 없는데 말이죠. 그래도 최대한 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더니 서운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딸의 문제는 남편에게 잘 말해서 재산 상속을 미리 분할하는 게 어떻겠냐고 의논을 해볼 예정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딸은 제 전화를 계속 안 받고 있었거든요. 연락을 안 받으니 아들 부부와 다복하게 지내는 동안에도 제 마음 한편은 늘 고구마를 삼킨 것 마냥 갑갑했습니다. 역시나 남편도 마찬가지로 딸에 대한 걱정을 계속 품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저랑 남편이 사후 재산을 상속하기엔 아직 기력이 쇠한 건 아니었기에 상속 문제는 당장 눈앞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의 불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남편이 재활치료를 받아봐야겠다고 외출하기 시작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지옥이 찾아왔습니다. 원래는 항상 제가 동행을 했지만 그날따라 남편이 혼자 다녀오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남편이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던 신세라 홀로 두기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뜻을 존중해 홀로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날로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행방불명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났었어요. 아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며느리는 집 주위를 둘러보거나 재활병원에 연락하면서 남편을 수소문에 찾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딸은 계속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문자로 네 아빠가 실종되었다고 했고 제 문자를 읽은 표시가 떴는데도 전혀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딸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어떻게 네 아빠가 없어졌다는데도 그깟 돈 때문에 부모를 등질 수가 있니? 네 누나를 어쩌면 좋냐? 아들아, 네 누나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해버렸다니? 엄마 아빠 속상할까봐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누나 원래 그랬어. 엄마 아빠는 우리가 안 싸운 줄 알고 있을 거야. 근데 뒤에서 누나가 나 많이 때렸어. 물론 지금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누나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야. 내가 있잖아, 엄마. 난 엄마 아빠한테 숨기는 모습 없어. 그냥 이 그대로야.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제게 많이 위안이 되었고 아들이랑 며느리가 정신 못 차리는 저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손자도 할머니가 우니까 같이 울면서 안아주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것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럼에도 저는 어른으로서 체면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남편은 인생 전부예요.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매 순간 살이 도려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반정신 나간 채로 밤낮 없이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러길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게는 당시의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서운했던 건 저는 남편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미 아들이랑 며느리는 지친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또 남편을 찾으러 나가려고 하면 아들이 더 이상 찾을 곳도 없다고 그냥 경찰 연락 기다리자고만 했습니다. 네 아빠가 그 불편한 몸으로 어디서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잠이 오겠어? 그날 옷도 춥게 입고 갔단 말이다. 너희들이나 경찰 연락 기다려라.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외출을 해서 그 뒷일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때문에 아들이랑 며느리가 자주 다퉜나 보더라고요. 제가 불지른 부부싸움의 갈등이 커질 대로 커져 불똥이 저한테 튀었을 때야 제가 눈치챘던 상황입니다. 그땐 믿을 수 없게도 아들마저 점점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아빠 살아계실 때 재산 분할해놨대? 설마 상속인 엄마한테 넘긴 거 아니지? 원래 이런 건 살아있을 때 미리 자식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건데 돈만 버느라 그런 지식도 없었나? 그게 무슨 말이니? 지금 네 아빠가 죽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아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빠가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어? 너희들 뼈 빠지게 키우느라 아무것도 못한 거 아니야.
우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는 소리 좀 그만해. 그런 거 다 핑계야.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빠 2달 넘게 못 찾고 있는데 이 정도면 객사한 거 아니야? 다 늙은 나이에 갑자기 딴 여자 생겼다고 집 나간 건 아닐 거잖아.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귀싸대기를 후려쳤습니다. 막상 때리고 저도 놀랐지만 후회하진 않았고 그 순간 제가 아는 아들이 아닌 것 같아서 욕까지 해버렸어요. 정신 나간 놈. 아들이나 딸이나 네 아빠가 젊은 시절 다 버려가면서 부잣집 자식들 부럽지 않게 키워놨는데 어떻게 이딴 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 너는 안 그런 사람이라며? 네가 누나랑 다를 게 뭐야? 나 누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누가 부잣집 안 부러워했는데? 엄마, 우리 부잣집 엄청 부러워했어. 나랑 누나 똑같이 부족하게 살았다고. 남 부럽지 않게 키웠다는 거 솔직히 엄마 아빠 개인적인 자부심이잖아. 자기 위로하느라 정작 우리 마음이 어땠는지 제대로 보기 싫었던 거 아니야? 저는 참지 못하고 아들의 얼굴에 한 번 더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소리를 빽 지르면서 그만하라고 저를 밀어냈어요. 부모가 돼서 어떻게 자식한테 손찌검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 아들이기 전에 제 남편이에요. 저도 함부로 안 하는 남편을 어머님이 무슨 자격으로 손대시는 건데요? 노인네 냄새나는 집에서 2분 모시고 사느라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남편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남편은 건들면 안 되죠. 며느리의 발언 또한 제 머리를 강하게 내려치는 발언들이었어요. 그때 제가 며느리에게 밀려 싱크대 선반에 허리를 부딪히고 주저앉았는데도 며느리가 제 상태는 묻지도 않고 자기 남편만 챙기더라고요. 그러자 며느리 덕분에 쓸데없이 힘을 얻은 아들은 그저 저를 꼴보기 싫다며 그냥 남편 찾아가라고 부추기기 시작했는데요. 아빠도 없는 집에 있을 이유 뭐 있겠어. 우리도 돈 주는 아빠나 아부 떨어졌던 거지. 쥐뿔도 없는 엄마 모시고 살 생각 추호도 없거든? 아빠 안 나타날 것 같은데 더 이상 우리까지 피말리게 하지 말고 나가. 가서 죽고 못 사는 아빠 혼자 찾으라고. 아니다. 엄마도 아빠 따라서 그냥 사라져버리든가. 저는 그대로 아들 힘에 질질 끌려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복도 밖에 내쳐졌어요. 급하게 문을 두들겼지만 아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어쩌다가 저랑 남편 신세가 이렇게 찬밥이 되어버렸는지 서럽기만 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살면서 자식들 생각만 하며 그 많은 세월을 견뎌왔는데 자식들 크는 거 보면서 피로하고 힘들어도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그게 왜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삶의 반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남편이 너무 불쌍했어요. 대체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집 밖으로 쫓겨난 저는 복도만 전전하며 아들이 출퇴근할 때마다 집으로 들어가려고 사정했지만 아들이 결국 경비실까지 신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1층으로 끌려 내려와 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파트 주위를 떠나지도 못하고 아파트 입구 밖에서 망연자실한 채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몇 끼를 굶은 바람에 노숙자가 되어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그냥 이대로 차가운 길바닥에서 동상으로 죽거나 굶어서 세상을 뜨길 바랐어요. 제가 살아야 되는 이유들을 다 잃어버렸으니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언제인지 모르게 눈을 감았는데 다시 떠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 옆을 지키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기력 없는 몸을 일으켜 꿈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위해 남편을 한참 바라봤고 남편이 제 이름을 불러줬을 때야 울음을 터뜨리면서 남편을 부둥켜 안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 두고 어딜 갔다 온 거냐고.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당했는데 당신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 없으면 나도 못 사는 거 알면서 대체 말도 없이 어딜 갔다 왔어? 남편에게 질문은 왕창했지만 정작 오열하느라 대답을 들을 정신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진정할 때까지 다독여 주었어요. 다신 남편을 못 보는 줄 알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안 보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도 저는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살짝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차가운 길바닥에서 잠이 들기 전까지도요. 어쨌든 남편은 그 사이 발음이 이전보다 좀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남편의 말을 2번 정도 들어야 했는데 이젠 제법 소통이 빨리빨리 가능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더 반가워서 그간 서러웠던 일들을 남편한테 전부 토로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참 달래주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제가 차차 진정이 되어갈 때쯤에 남편이 제대로 된 사정을 얘기해 주었는데요. 남편의 입에서 가히 충격적인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남매끼리 이런 것까지 빼닮았구나. 나 일부러 실종된 척했어. 아들이 당신을 버리나 안 버리나 시험해 본 거야. 그 뒤로 남편이 쭉 설명해 주길 딸이 망가졌던 것처럼 아들이라고 안 그럴 거란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날에 아들이랑 딸이 사이 안 좋다고 말했었는데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자식들이 자기의 사후 재산을 욕심내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넘겨 짚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증여해 주기로 속이면서 시험을 해보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명의를 이전했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적힌 명의도 아들을 낳기 위한 낚시용이었으니 가짜라네요. 남편은 자식들에게 미끼를 던지면서도 제발 자식들이 낚이지 말길 바랬다고 했어요.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남매 둘이 똑같이 돈에 눈이 멀어 있는 걸 확인했고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보다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일 뿐이었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혼자 있는 저를 어쩌면 내다버릴 수도 있겠다고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측이 들어맞자 남편도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했어요. 딸이랑 아들을 혼내주고 다그칠 생각이었지 제게 피해를 주고 싶진 않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서 차마 저한테 숨겨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 다 상관없었어요. 저는 남편만 제 곁에 있으면 된다는 걸 알게 된 시간이었고 남편이 다시 돌아왔으니 다른 문제는 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남편은 심지가 단단하게 굳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자식들을 버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더러 자식을 버릴 수 있겠냐고 동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고백과 질문보다 남편이 물은 그 제안이 세상에서 가장 괴롭고 슬펐어요. 대답을 하기까지 자식들을 키워온 지난날의 축복들이 머릿속에 자꾸 맴돌아서 쉽사리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자식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자식들이 가진 부모의 자원을 다 앗을 거라고 단호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말씨는 시릴 만큼 차가웠지만 눈은 저랑 똑같이 서글프게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제안에 동의를 했던 거예요. 나만 이렇게 괴로운 거 아니구나. 남편도 이악 물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아들 부부와 상의도 없이 우리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식들에게 받았던 용돈을 계좌이체로 돌려줬어요. 당연히 딸에게 줬던 남편의 명의의 신혼집도 철수를 시켜버렸고요. 딸에게 집을 사줄 때는 혹시 모를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때문에 남편이 자기 명의로 해놓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딸도 남편 말에 동감해 그러기로 수긍했던 거고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로 명의를 해놓은 데에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효도 사기 안 당하려고 그랬대요. 자식들이 하도 부모 재산만 홀랑 빼먹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에게 죽고 못 살아서 다 퍼주기만 하던 양반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대처를 했는지 신기해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식도 자식이지만 애초에 내 꿈 이뤄준 사람은 당신이잖아. 당신 없으면 내 꿈도 다 깨져. 난 내 꿈만 지키면 돼. 제가 자식 복은 없어도 남편 복은 있었나 봅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 효도 사기만큼은 피할 생각이었던 남편의 마음을 알고 저는 더더욱 자식들에게 연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자식들에게 최대한 부모를 배신하지 않도록 기회는 줬더라고요. 겨우 돈 때문에 가족 사이가 분열나는 게 싫었던 남편은 자녀들의 효심이 돈으로 움직이는 가식이어도 좋으니 제발 부모는 배신하지 말라고, 부모가 죽을 때까지 그 더러운 흑심을 모르게 하라고 기회를 준 거였어요. 그런데 이 철딱선이 없는 아들, 딸은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리고 욕심만 내다 보니 결국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된 겁니다. 심지어 남편이 살아있는 상황에도 둘이서 사후 재산 지분 가지고 싸웠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들이지만 충분히 정 떨어질 만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희의 돌발 행동 때문에 아들 부부랑 딸 부부는 졸지에 집 없는 길거리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저한테 불티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건지 오는 문자만 봐도 둘 다 이미 죄인이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면서 아빠 찾았냐는 걱정도 이제야 했고, 아빠랑 엄마랑 오랜만에 밥 먹으면서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다. 우리는 엄마 없으면 못 산다고 별의별 회유의 말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전화를 안 받고 있다는 것도 눈치챘더라고요. 하루에 수도 없이 문자가 오는데 어떤 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결정 지어주지 않으면 이 녀석들이 한도 끝도 없이 부모의 손길을 기다리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에게 똑같이 답변을 한 통씩 해줬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해도 그 진심을 함부로 누릴 권리는 너희에게 없다고. 기회를 못 알아보고 너희가 직접 선택한 어리석은 지옥길이니 편하게만 살려 하지 말고 평생 부모에게 저지른 불효를 기억하며 살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갔는지 모르게 너희와 절연을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호적까진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재산이 자식들에게 상속되게 내버려 둘 건 아니었고 남편 뜻은 아마 사회에 기부를 할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자식들이 더 매달리면서 손자 사진까지 보내며 모텔 방이랑 찜질방만 전전하고 있다고 호소했어요. 아무 죄 없는 손자 사진을 보니까 솔직히 제일 강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남편은 한결같이 단호하게 행동했고 제 전화번호를 아예 바꿔버리는 바람에 저도 그만 자식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갖고 있던 아파트랑 딸내미 신혼집 물가가 전부 올라서 총 24억을 벌게 되었어요. 저랑 남편이 죽기 전까지 일 안 하고 즐기며 살 수 있게 된 거죠. 현재 저희는 평소 좋아했던 바다를 실컷 보기 위해 바닷가 쪽에 이쁜 집을 구해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원래부터 자식이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잊고 살 수는 없지만 그 근처를 흉내는 낼 수 있겠더라고요. 남편이 일을 안 나가서 몸이 근질근질한지 나들이를 많이 제한하고 있는데요. 바다를 구경하고 바깥을 나돌 때면 자식들 생각 일체 안 나고 남편이랑 연애 때 데이트를 했던 순간들만 회상이 되었어요. 자식을 위해 살았고 자식밖에 없을 줄 알았던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남편의 노력 덕분에 저는 또 새 삶의 기회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젠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저만의 인생을 누리며 남은 삶을 보낼까 합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요. 결론은 자식에게 퇴짜 맞았다는 속상한 이야기였지만 드넓은 세상에 다양한 사정이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세상에 정답인 개인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청취자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이걸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네요. 그래도 저는 아마 행복할 겁니다. 다들 주어진 시간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일만 찾아 누리길 바래요. 감사합니다.